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고 하는 그러한 패러다임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미국이 대만에 대한 시각이나 접근 방식을 바꾸지 않는 한 대만 갈등은 앞으로 상당 기간 오래 지속될 것이고, 특히 이제 그 중국이 인내할 수 있는 한계, 마지노선을 넘어간다면 아마 무력 충돌도 불사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안보적인 어떤 긴장 보조, 한반도에서 군사적인 긴장 보조 시키는 데 대해서 중국은 결코 달가워하지 않고 있고, 두둔하거나 이를 갖다가 옹호할 생각은 전혀 없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이 굉장히 첨예화된 상황 속에서 시진핑이 이제 3기 체제가 출범이 됐고, 중국의 민족주의 외교를 통해서 그동안에 상당히 좀 강경하게 나왔는데, 앞으로 이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풀릴 것이냐, 아니면 조금 현재 상태가 계속 유지될 것이냐, 아니면 더 나빠질 것이냐, 어떻게 보세요? 미중 관계를 전망을 하려면 미국은 중국을 어떻게 보고 있고 중국은 미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 점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기존 세계 질서를 바꾸려는 수준을 넘어서 미국을 대신해서 세계 패권을 장악하려 한다. 한 게 이제 미국이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의 기본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미국의 그 전략 보고서에도 보면 제1의 위협국으로 중국을 이제 적시를 하고 있고, 그 미국에 도전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모두 갖춘 유일한 나라가 중국이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은 이제 지금 중국을 꺾지 못하면 영원히 이게 불가능하고 오히려 중국으로부터 추월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위기의식이 굉장히 강하게 작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중국은 미국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면 중국의 발전을 어떻게든 늦추게 해서 중국으로 하여금 추격의 동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만든다. 그래서 영원히 미국을 초월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게 미국의 의도 아니겠느냐. 그 과정에서 이러한 마찰이 불편하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양보를 하게 된다면 제2의 일본이 되는 꼴이 되는데, 1984년 일본과 미국의 인바 플라자 합의라는 걸 통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하는 늪에 빠지게 된 절정적 계기로 작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일본을 자기들은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된다. 일단 양보하면 그 양보는 끝이 없이 이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중국을 증진국 함정이라는 그 나락에 빠지게끔 할 것이다.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중국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강경 대응으로 맞서야 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각을 본다면 양국 모두가 양보할 수 없는 사활을 건 승부를 벌이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손을 든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해 보이고요. 결국 장기화되고 더욱더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은 이제 다들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중 관계 시나리오를 본다면 경우의 수로 따져보면 세 가지 아니겠어요? 미국이 승리하는 경우, 아니면 중국이 승리하는 경우, 아니면 승패가 나지 않는 경우. 미국이 승리하게 된다면 미국 주도의 현 국제 질서가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이고요. 만약 중국이 승리한다면 중국 주도로 세계 질서가 재편될 겁니다. 그게 아니고 이제 지금과 같이 미중 G1과 G2가 격렬하게 싸움을 벌이지만 승부가 안 났을 경우에는 현재와 같은 그런 갈등 구조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정치적 행사는 빅 이벤트는 끝났단 말이에요. 미국은 이제 11월 둘째 주에 중간 선거가 끝나게 되면 바이든과 시진핑과 바이든이 어떻게든 뭔가를 찾으려고 하지 않겠느냐. 그런 무대가 바로 G20 정상회담에서 그런 모색을 찾지 않을 것이냐.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지금 양국의 이제 모두 국내 분위기 때문에 지금 당장 자기들이 앞장서서 이 G20에서 이른바 그 미중 대면 정상회담 하겠다라고 지금 말은 못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물밑에서는 그 미중 정상회담을 위한 그 미중 간의 접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고요. 특히 이제 그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지금과 같은 상황을 더욱더 악화시키는 것은 서로가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지금 이미 악화돼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필요하기 때문에 양국 정상이 만나서 이른바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 시진핑 주석도 그렇고 바이든 대통령도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부분에서 절충이 이루어질 것이냐 하는 게 그런 부분인데,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한다면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다 수용할 수 없을 거고요. 그러니까 서로가 한 발씩 물러서서 절충안을 내야 되는데 그 절충안 마련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다들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중국 내에서는 이제 뭐 나오는 얘기가, 물론 이건 공식적인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미국이 디커플링을 중단을 한다는 걸 선언한다거나 아니면 중국 압박 정책을 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면 중국도 이른바 그에 상응하는 양보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고, 반면 미국 측에서는 플라자 합의와 같은 유사한 그런 불가역적인 협의 내지는 조약을 서로 만들자, 협정을 만들자 하면 미국도 물러설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다 사실 양측에서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만나기는 하겠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는 그런 자리가 될 가능성이 더 많지 않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미중 간의 갈등이 물론 외교적인 상황도 있지만 경제적인 부분, 특히 이 핵심 기술에 있어서 두 나라가 충돌하는 지점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기술적 싸움이라는 것은 사실은 외교적인 부분이야 뭐 서로 그냥 얘기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이제 시진핑은 이 핵심 기술들을 그 중국이 자립화를 통해서 미국을 이기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인재라든가 기술적 그 발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시주석은 어찌 보면 기술 만능주의자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시주석의 개인적인 캐릭터가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중국이 안고 있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시진핑 주석은 이번에 그 정치 업무 보고에서도 강조를 했듯이 기술의 자립과 자강론을 끊임없이 주장을 하고 있고, 앞으로 특히 이제 미국의 이른바 기술 패권주의에 맞서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기술에 대한 투자와 이른바 인재 육성에 나서야 된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정책적 기조는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미중 간의 갈등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뭐 여러 가지 또 상황들을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그 중에 이제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대만 문제 아니겠습니까? 시진핑 주석이 보고에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무력 통일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일부에서는 이 얘기가 이미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다. 아니다. 시진핑의 이번 발언은 과거와는 뉘앙스가 좀 다르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무력 사용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이전부터 줄곧 있어왔던 얘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무력 사용을 하는 경우는 두 가지로 설정을 하는 건데요. 하나는 대만 내 세력들이 독립을 추구하려 할 때, 또 하나는 외세가 개입해서 대만의 독립을 부추길 때, 이 두 가지 경우를 상정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까지는 그 평화통일과 일국양제, 일국이체제라는 그 두 가지 원칙을 내세워서 대만 문제에 접근을 해왔는데, 오히려 평화적 통일에 대해 그 방점을 지켜왔던 건 사실이죠. 그렇지만 미중 갈등이 첨예화되고 특히 이제 대만에 대한 미국의 그 개입이 본격화되면서 중국 역시 입장의 변화가 분명하게 있는 건 분명한데요. 특히 이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의 대만을 방문을 계기로 중국은 사실 언제라도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상태를 지금 뉴노멀로 상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 문제는 결코 협상을 하거나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일종의 금기적이고 성역시되는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이 대만에 대한 시각이나 접근 방식을 바꾸지 않는 한 대만 갈등은 앞으로 상당 기간 오래 지속될 것이고, 특히 이제 그 중국이 인내할 수 있는 한계, 방금 말씀 두 가지 마지노선을 넘어간다면 아마 무력 충돌도 불사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 중국을 바라보는 입장 차이가 문재인 전 정부와는 확연히 다른 건 사실인데, 명확하게 지향점이 뭐냐, 굉장히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분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진핑 주석이 어쨌든 3기 체제가 출범이 되면서 이 한중 관계 변화는 어떻게 되리라고 보십니까? 시진핑이 이끄는 중국 정부가 이른바 공산당이 한중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서 이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전에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 때는 박근혜 정부 때 그 터졌던 그 사드 사태를 수습하는데 상당히 양국 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그 문재인 정부가 취했던 그 균형 외교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중국 언론들은 그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을
전략적 모습을 유지하는 그 모호 외교라고 명명을 하는데 그 모호 외교를 굉장히 적절하게 잘 구사를 해서 미중 간의 균형을 맞췄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그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는 이제 그 후보 시절 때부터 중국에 대해서 매우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을 했던 것도 사실인데요. 특히 이제 그 출범 이후에 윤석열 정부의 그 대중 정책을 쭉 관찰해 보면서 내부적으로 내린 결론은 과도하게 미국에 편중된 편향 외교이고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친미 반중 외교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들이 강하게 받습니다. 특히 이제 나토 정상회담 할 때 그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중국에 의존해서 발전한 시대는 끝났다라고 하는 발언이라든가 한덕수 총리가 국회 답변에서 중국 경제는 꼬라박는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고 최근에 부임한 중국 대사가 중국 리스크는 이른바 기업들이 알아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발언 등등을 유심히 지금 관찰을 하고 있고 지금 체크를 하고 있는 수준인데요. 다만 이게 이제 중국이 생각하는 인내 수준을 넘어가게 되면 본격적으로 지금 한국에 대해서 경제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들이 많고요. 만일 그런 견제 조치가 취해진다면 한국이 가장 아파할 대목, 다시 말씀드리면 안보라든가 경제 분야에서 중국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 그럼 안보는 어떤 부분일까라는 의문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중러 연합 훈련에 북한을 참여시킨다는 그런 방법도 하나 있을 수 있어요. 상정을 해볼 수가 있고요. 경제 분야에서는 요소수 사태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중국에 절대 의존하고 있는 그 공급망에서 중국이 압박을 가하는 그런 부분도 한번 염두에 두고 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미국 쪽은 중국의 역할론을 계속 주장해 왔는데 우리 메디치보라에서 문정인 선생하고 대담을 한 가운데에는 북핵 문제에 있어서 북한이 중국의 의도대로만 움직이지는 않는다. 독자적인 행보를 보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 중국의 영향력보다 북한은 독자 노선대로 움직인다라는 이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입장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막강한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북한은 자신들의 체제와 일과 정권과 직결된 그런 문제들, 예를 들어서 이제 북한 핵 문제라든가 비핵화 문제 등 있죠. 이런 문제 등에서는 결코 중국의 그 입장을 수용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중국 간의 그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구조적인 요소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핵에 대해서 중국의 입장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이 입장은 분명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일관되게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 한국과 수교를 하면서 이제 한반도 상대 정책을 목표를 갖다 제시를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한반도 평화안정 유지와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대화를 통한 정치적 해결, 평화적 해결 이걸 좀 세 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 원칙에는 사실상 지금 전혀 변함이 없고 중국은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에도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10월 25일이 중공군의 이제 북한 참전 72주년이어서 관련한 보도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중국은 북한의 핵을 분명히 인정하지는 않겠지만 과거의 연을 잊지는 말고 여전히 북한을 영향력 하에 두려고 하는 그 의도만큼은 분명히 드러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북핵의 해결 방안으로 중국이 제시하고 있는 것은 다들 잘 아시다시피 쌍중단과 쌍궤 병행이거든요. 북한의 핵시험을 갖다 중단하고 한미는 연합훈련을 중단한다. 그리고 이제 비핵화와 평화협정 투 트랙에서 이른바 협상을 해나가는 쌍궤 병행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이 이제 북한 문제를 바라보면서 자신들이 설정해놓은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북한 핵 문제는 결국 당사자가 북한과 미국이기 때문에 북미 간의 협상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지만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손해보는 건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하는 것은 분명한 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자면 북한의 부분 비핵화를 용인해 주면서 미국이 대신 북한으로 하여금 중거리 미사일을 보유하도록 허용한다고 하면 미국은 그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의 사정권에서 벗어나지만 중국은 그 사정권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럼 결국은 중국만 이른바 손해를 보는 중국은 그 북한의 핵으로부터의 자유스럽게 되지 않는 그런
협상 방안 같은 건 결코 이제 수용할 수 없다고 하는 입장도 있고, 또 하나는 북한이 완충지대로 남아야 한다는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완충지대로 하는 것은 중국이 두 가지를 상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북한 내에 중국을 반대하는 정치 체제가 수립되는 건 절대 받을 수 없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북한과 중국의 국경선에서 미중 간의 이른바 대치가 이루어지는 상황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완충지대로서의 북한의 역할은 지속돼야 한다고 하는 그 두 가지 마지노선을 분명히 지키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북한이 군사합의를 깨고 지금 뭐 포격을 계속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대응 사격을 하고 있고 양측 간에 상당히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데 대해서 중국은 뭐 양시향비론인가요? 입장이 어떻습니까? 그 북한의 돌출 행동에 대해서 이제 중국의 입장은 사실상 그 강력하게 나서서 제재하는 그런까지는 아니지만 반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중국과 바로 옆에 있는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것은 중국 입장에서 결코 바람직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중국이 지금 미국과의 그 갈등 때문에 특히 대만 문제라든가 남중국해 문제로 해서 군사적으로 상당히 그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반도까지 특히 북한까지 나서서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중국 입장에서는 달가올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한 가지를 알 수 있는 거는 문재인 정권의 말기에 중국에 있는 그 여러 고위급 인사들이 한국을 방문해서 북한에 대해서 핵과 미사일 실험하지 말도록 여러 차례 자제하라고 우리가 요청을 했으나 그게 먹힐지는 모르겠다라고 하는 발언들을 종합을 해보면 그러한 입장에는 아직까지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제 북한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안보적인 어떤 긴장 고조, 한반도에서 군사적인 긴장 고조 시키는 데 대해서 중국은 결코 달가워하지 않고 있고 특히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부분하거나 이를 갖다가 옹호할 생각은 전혀 없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문 교수님께서 그 기고한 글들 중에 가장 흥미롭게 본 것이 우리나라가 이제 외교적 독트린을 분명하게 천명해야 된다. 늘 전략적 모호성만 갖고 갈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신 바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부연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미중 간의 관계가 이제 첨예하게 대결 구도가 형성이 되면서 우리 한국이 미중 관계에서 사용해왔던 그 패러다임, 그러니까 안미 경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고 하는 그러한 패러다임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특히 이제 미중 갈등이 장기화되고 더욱 심화된다는 걸 우리가 전제로 한다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국익위주의 철저한 실용주의 외교가 절실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고 있고요. 중단기적으로 아니면 장기적으로 미중 간의 관계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하는 데 대한 정교하고도 치밀한 전술과 전략을 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장기적으로 본다면 우리 한국 외교가 더 이상은 우리가 그 미중 간의 줄타기 외교만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외교 원칙을 세워서 그 원칙을 미국과 중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 공표하는 그런 외교 독트린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저는 그 외교 독트린에 들어갈 요소로 세 가지는 반드시 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가 우선 우리가 외교 정책을 결정하는 게 첫 번째 기준이 되어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그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반도의 지속적인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이 여부를 분명하게 우리가 보고 우리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판단하겠다라고 대외적으로 선포를 한다면 미국과 중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가 한국 외교를 바라보면서 한국 외교를 예측할 수 있는 예측 가능성이 일단 생기는 거고요. 예측 가능성이 생기고 또 그게 예측했던 대로 행동을 하게 되면 외교에 대한 신뢰가 또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나름대로 외교적인 입지를 다져갈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한 번쯤은 우리가 외교 독트린을 마련해서 선포하는 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베이징에 워낙 오랫동안 지금 계시는데 우리나라나 중국 모두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반중 정서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 한중 관계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양국의 젊은이들의 어떤 그런 사고 방식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어떤 그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 양국 모두 그 한국에서는 반중 정서, 그 중국에서는 반한 정서가 이제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특히 이제 중국 내로 우리가 북한에서 말씀을 드리면 반한 정서를 갖고 있는 계층은 주로 젊은 세대층입니다. 90년대 이후에 태어났거나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이 반한 정서로 똘똘 뭉친 어떤 세대라고 보여지는데, 중국의 젊은 2030이라고 할 수 있죠. 중국의 2030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중국의 2030은 다른 세대와는 아주 다른 세 가지 특징적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대적인 배경입니다. 이 사람들은 중국이 굉장히 잘 나갈 때, 아주 급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을 때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이 대단한 세대들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배경입니다. 젊은 세대들은 전부 다 한자녀 가족계획 정책하에서 태어난 한자녀이기 때문에 본인이 곧 소황제라고 불릴 만큼 그 주관과 의지가 뚜렷하고 자신의 그 소신을 밝히는데 주저하지 않는 그런 세대들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국가 정책적, 교육적 배경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이 세대들은 89년 천안문 사태 이후에 중국의 이제 그 이념적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애국주의 교육을 집중적으로 강화를 했거든요. 근데 중국의 애국주의라고 하는 삼위일체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공산당과 중국 국가와 그리고 사회주의가 다 일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중국 국가를 건드리거나 아니면 중국 공산당을 건드리거나 중국의 다른 부분을 건드리면 이거는 곧 중국에 대한 어떤 그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세대들이기 때문에 이런 애국주의 교육을 집중적으로 받아는 세대들이어서 중국의 국익이라든가 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강력하게 반응하는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들이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걸 분명히 우리가 이해를 하고 앞으로 한중 간의 이른바 청소년 교류를 한다면 이런 세대들이 이렇게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어떤 접근 방법인가를 우리가 나름대로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우리 한국에서도 그 패러다임 전환이 나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당연히 미국은 한국의 안보나 경제 발전에 절대적인 중요한 존재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걸 부인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중국 역시도 한국의 안보나 경제 발전에 불가피한 협력 대상이라는 점을 인정을 해야 되고, 특히 중국은 바로 이웃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싫다고 해서 이사를 갈 수 있는 그 대상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운명적으로 같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점을 인정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른바 중국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 전환이 저는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그 메보라 방송을 준비하면서 저희 작가가 우리 문 교수님하고 여러 차례 사전 조율을 했는데 정말 꼼꼼하게 준비를 해주시고 또 날카로운 분석 이런 부분들을 조언을 많이 주셔서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오늘 지켜본 시청자들도 직접 아마 체험하셨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메디치보라에 출연해 주신 마지막 소감 간단하게 해주시는 걸로 오늘 방송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평소에도 메보라는 자주 시청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그 문정인 교수님의 그 국제정세 분석 등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명 깊고 인상적으로 시청을 했고요. 오늘 메보라 시청자분들과 함께 이제 중국 관련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공유해보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오늘 말씀드린 게 그 개인적인 지식과 이해의 깊이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소 모자라고 또 부정확한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유, 너무 겸양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국 정법대 문일현 교수였습니다.